첫 번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강의를 진행할 텐데 우리 PPT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거리는 깊은 정적과 무거운 피로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 뒤에는 진흙탕이 골목을 덮었고 또 겨울에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의 지붕은 비에 젖어 무너져 내렸고 거지의 아이들은 헐벗은 채 추위를 떨며 길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터에는 팔릴 만한 물건이 드물었고 농부들의 등에는 가득 진 나무지게와 함께 한숨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면 마을은 금세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등불 하나 켜기조차 어려운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빛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실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당시 조선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기록입니다. 조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찾았거나 선교를 준비하며 이 조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그들의 보고서에는 한결같이 절망적인 묘사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832년 영국 상선인 에머스트 호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한 독일인 개신교 선교사 칼 귀틀라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극도로 가난하며 주민들은 문명 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다. 그들의 의복과 주거는 비참하며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874년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의 샤를 달레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은 동양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백성은 무지 속에 살고 양반과 관리들의 착취 아래 고통받고 있다. 1895년 미국의 여배우 출신 여행 작가인 루이스 조던 밀르는 조선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유럽이 기사도 정신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녀의 말은 안타깝게도 불과 10년 뒤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주권을 잃었고 1910년에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때 1910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던 바로 그 해 우리가 이 밀른 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신의 말대로 15년 뒤 조선은 일본에 의해 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 이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의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IT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K-팝과 K-드라마는 문화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국민 평균 기대 수명 83세, 이 모든 것은 19세기 말의 조선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적인 변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민족이지만 저 북한과 현재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차이의 그 본질적인 비밀은 무엇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 땅에 처음으로 근대 교육이 실시되었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인권, 평등,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가 소개되었고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과 서구로 건너가 새로운 문명을 배우고 돌아와서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한국 종교 문화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세기 동안 기독교의 영향으로 한국 종교 지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놀라운 기독교의 도입이었다. 오늘날의 여성들이 공공 영역에서 더 눈에 띄는 이유 중 일부는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형식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가정 밖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시아 연구학회인 아시아학회 역시 이 한국의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근대 교육과 경제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뿌리, 그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만약 이 땅에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19세기 말의 절망적인 조선과 21세기의 부강한 대한민국 사이를 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다리는 결코 놓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거대한 문명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한포가 아시아의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눈부시게 발전한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청나라의 쇠퇴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아주 격렬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 내부의 국내 정치 세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친중, 위중, 척사파입니다. 친중, 위중, 위정 척사파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 오랜 세월 조선을 지탱해온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보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정치 세력입니다. 이들은 서구 문명과 기독교 문화를 낯선 이단 사상, 곧 사학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위정척사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바른 도를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기치를 내세운 정치 세력이 바로 친중, 위중, 위정척사파입니다. 이들에게 바른 도란 곧 성리학적 유교 질서였고, 사악한 것은 서양에서 들어오는 기독교를 비롯한 새로운 문물과 종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양 선교사들의 활동이나 근대 기술, 학문들은 모두 다 조선의 혼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들은 또한 이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면서 조선이 전통적인 봉건 질서를 유지해야만 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개국과 근대화는 곧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인 쇄국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과의 교류나 개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철저하게 친중, 친청 정책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친중 위정 척사파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전통만을 붙잡으려 했던 세력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대화의 길을 막아서 조선이 더 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쇄국의 방패를 든 위정척사파의 기수는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외세의 무력 침입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청나라와의 전통적 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교적 질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국가 보존의 길로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선 내부에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친중 위정 척사파와 또 다른 국내 정치 세력은 바로 친일 개화파였습니다. 친일 개화파는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등장한 정치 세력으로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나라를 근대화하려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친일 개화파는 조선의 오랜 유교적 전통 질서와 봉건 체제가 더 이상은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서구 문명과 근대 국가 시스템, 헌법, 근대 군대, 근대 교육, 철도, 통신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들의 목표는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 외세의 침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화파는 비교적 젊고 급진적인 인물들이 많았고요. 또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전통을 굳게 지키려던 친중 위정 척사파와 일반 백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개화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갑신정변은 불과 3일 만에 무너져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개화파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 인물들은 망명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이 근대화의 필요성은 이후 개혁 세력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친일 개화파를 대표하는 급진적인 개혁가 중 한 사람은 바로 김옥균이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직접 목격하고 조선도 서구 문물과 제도를 도입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김옥균은 이 갑신정변을 통해서 조선의 정치 사회 구조를 단번에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결국 상하이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조선 내부에 있었던 세 번째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정치 세력은 친미 기독교파였습니다. 이 친미 기독교파는 19세기 후반부터 이 미국과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 신앙과 근대 사상을 받아들인 이 지식인들과 개혁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 서양 제도만을 모방하려 했던 친일 개화파는 달리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조선의 근대화를 모색했다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발견했고 이것을 조선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학교와 근대적 학당을 세워 새로운 세대를 길러냈고 의료에서는 서양식 병원과 의술을 도입해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계몽적인 사상을 전파했고 특히 당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친미 기독교파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바로 조선의 미래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근대화란 단순히 서양 기술과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도덕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 사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친미 기독교파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며 인생의 근본적 전환을 경험했고 이후에 미국 유학을 통해서 서구 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그에게 조선의 미래는 단순히 서양의 기술이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기독교적 국가관,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국가의 토대 자체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기독 입국론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인간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존엄하며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법치, 종교의 자유를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으려는 그와 같은 국가 재건 비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열린 재헌국회 개회식에서 재헌국회 의원 가운데 하나였던 이은영 목사는 개회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독립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계 만방 앞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시작되는 순간 국가의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함을 온 국회와 국민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과 국가 건설이 기독교와 대한민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승만의 기독 입국론은 단순한 이론적 구상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속에 구체적으로 뿌리를 내렸고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생부터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토대로 개인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엄을 기초로 삼는 그와 같은 나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한말 조선의 정치 지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세력의 충돌과 경쟁 속에서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친중 위정 척사파는 오랜 유교 전통을 지켜내고자 했고, 친일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 삼아 급진적 근대화를 시도했으며, 친미 기독교파는 미국 건국의 기초 이념인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교육, 의료, 언론, 인권 등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압박 속에서 조선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구한말의 역사는 그와 같은 요동 속에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침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갈등과 고통의 시기 속에서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의 활동, 근대적 학교와 병원의 설립, 새로운 사상의 유입은 모두 당시의 갈등과 격변이 남긴 역설적인 열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훗날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건국의 새로운 토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같은 친미 기독교파가 점차적으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이들이 제시한 기독교적 가치와 민주주의적 비전은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대한민국의 발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금 이 구한말 시대에 있었던 이와 같은 세 가지 친중, 친일, 친미 기독교파 사이의 세력 간의 충돌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특별히 이 친중 위정 척사의 유산과 이 친미 기독교파의 비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긴장과 갈등의 흔적을 남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내부는 물론 지금 전 세계사적으로 신냉전 속에서 현재 진행형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한말에 이 기독교가,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조선은 1881년 일본의 신사 유람단을 파견하고 1882년 초에는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조선의 개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사 유람단이 귀국도 하기 전인 1882년 7월에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이모군란은 이 조선의 군인들이 너무나 열악한 대우와 또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에 분노해서 일으킨 일종의 군사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이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구심점이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고종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본인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비록 청군이 개입해서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함으로써 고종이 권력을 되찾았지만 이 개국과 근대화에 대한 위정척사파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모군란 후에 전국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던 1883년 5월 루시어스 푸트 초대 주조선 미국 공사가 한양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1882년에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 후에 후속 조치였습니다. 일종의 초대 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청나라의 속방을 자임하던 조선은 워싱턴에 재외 공간을 개설하고 상주 외교관을 파견하는 대신에 그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담례로 1883년 7월에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 문명을 잘 견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조선이 이 구미 열강에 파견한 첫 공식 사절단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뜻밖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 4일에 안국동 우정국의 낙성식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연회가 무르익던 밤 10시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신정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회의 좌장이었던 민영익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면서 우정국 건물을 나서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정변 세력의 칼을 맞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건물 안에서 기다리던 멜렌도르프는 불이 난 방향이 자신의 집이 있는 박동, 오늘날의 수송동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봐야 되겠다라면서 건물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칼을 맞은 민혁익이 그에게 다가와 쓰러집니다. 멜렌도르프가 피투성이가 된 민혁익을 부축하고 들어오자 건물 안에 있던 조선 관리들은 모두 다 관복을 벗어던지고 담을 넘어 도망갑니다. 멜렌도르프는 그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 있었던 미국 공사 후트와 함께 민영익을 지혈시키는 한편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가마를 부릅니다. 1시간가량 지나 가마와 호위병들이 도착하자 멜렌도르프는 민영익을 자신의 집으로 호송한 후에 곧바로 미 공사관의 의사인 호러스 알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민영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멜렌도르프입니다. 자, 이 멜렌도르프의 주치의였던 이 호러스 알렌, 이분은
1858년 4월 23일 오하이오주 델러웨어시에서 태어나서 1881년에 같은 도시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 후에 알렌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의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프랜시스 페니와 결혼한 알렌은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곧바로 중국으로 파견됩니다. 1883년 8월 20일 델라웨어를 떠난 알렌 부부는 9월 4일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해서 일본 요코하마와 상하이를 거쳐 10월 15일 임지인 난징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알렌은 이상하게도 중국으로 파견된 이후에 중국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의 외국인들과도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면서 알렌은 결국 중국에 파견된 지 1년도 안 돼서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과 의사들은 알렌에게 1882년에 갓 미국과 수교한 조선에 가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알렌은 뉴욕의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에 조선으로 자신의 인지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는 알렌에게 조선으로 임지를 바꿀 것을 허락하는 전보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원래는 중국으로 파견된 알렌이 자신의 부인과 아기, 중국인 유모, 그리고 일본인 요리사 와타나베와 함께 10월 26일 제물포에 도착하여 27일에 한양에 입경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갑신정변이 발발하기 불과 38일 전이었습니다. 조선에서의 선교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미국 공사관의 무급 의사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선교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도착하자 당시 한양 주재 서양 외교관들은 모두 다 그를 반겼고 자신들의 주치의로 삼았습니다. 멜렌도르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영익이 갑신정변 당시에 칼에 맞아 부상을 당하자마자 이 멜렌도르프가 곧바로 알렌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칼을 7군데나 맞은 그런 중상을 입은 민영익은 이 알렌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고종의 왕비인 민비가 가장 아끼는 조카였으며 민씨 일가의 차세대 대표로 부상하고 있었던 민영익이었습니다. 자, 그런 민영익을 살려냈으니 알렌은 고종과 민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알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885년 1월 22일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채 2달이 안 되었을 때 고종에게 병원 설립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민영익의 지원으로 병원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병원이 바로 광해원입니다. 병원으로 지정된 건물은 이 갑신정변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홍영식의 저택이었습니다. 홍영식은 갑신정변 중 청군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알렌이 이 광해원 건물을 인수받기 위해 갔을 때 그 역적으로 죽은 홍영식의 집은 완전히 흉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진개화를 꿈꾸며 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피살된 역적 우정국 총판 홍영식의 집이 결국 미국 개신교 선교의 본거지이자 조선 최초의 근대병원이 된 것입니다. 광해원은 고종의 윤허와 민영익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불과 4개월 후인 1885년 4월 9일 20명의 외래 환자와 3명의 외과 수술 환자를 받으면서 개원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상황의 반전인 것이죠. 중국에서 왜 그토록 다른 선교사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켰을까요? 왜 알렌은 중국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적응하는 그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보다 훨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38일 전에 조선에 입국한 알렌은
결국 갑신정변을 통해 민영익을 살려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조선 선교의 본거지인 광해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적인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다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깊은 위기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역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오늘 남은 한 20분 정도를 우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이후에 민영익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00년, 반만년 우상을 숭배하던 이 땅, 철저한 유교 봉건 질서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놀랍게 복음을 들여보내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이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국의 완성, 통일 한국을 향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섭리가 일어날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